미국 정치 전문가인 정한범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지난주에 이렇게 정신없었는데 그러게요. 결론이 난 거죠, 이제? 예, 난 것 같습니다. 낫다기보다는 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그 공식적인 절차들을 아직 거치지는 않았고요. 또 트럼프 현 대통령이 지금 줄 소송을 제기해놨기 때문에 이 소송 법적 절차들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추정컨대 여기서 선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 같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같답니까? 자, 바이든 측면에서 한번 보고요. 트럼프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측면에서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 바이든 측면에서 보면 뭐 사실 그 현재 그 개표 결과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수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이제 인수위를 꾸려서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 정부가 해놓은 작업들을 어떤 것은 그대로 인수를 하고 어떤 것은 또 바꿔나가고 이런 정책 결정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8일까지는 각 주의 선거인단이 확정이 돼서 이제 연방으로 통보가 되고요. 7월 14일에는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형식적이고 공개적인 투표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여기서 뒤집어지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확정하는 것은 1월 6일 연방 하원 의회가 열려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이제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잠깐 여쭤보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미 보통 통상적인 절차였으면 지금부터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하면 승자가 이제 승리 선언을 하고 인수위를 가동을 해서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이걸 이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사실 미국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업무도 이제 조달청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도와줄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잭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여성 조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방해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줄 소송을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소송을 봐가면서 아마 결정을 할 텐데. 제가 추측한 데는 아마도 이제 트럼프 주변에 있는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이 트럼프로부터 이탈하면서 트럼프의 마음을 좀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최종적으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심지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취임식장에도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만약 판단이 간다면요. 대법원이 지금 보수 우위라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지금은 뭐 워낙 많은 주들에서 이게 그 바이든이 이겼고요. 또 지금 트럼프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의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팍스 뉴스에서 한 앵커가 현장 리포터한테 지금 그쪽에서 트럼프가 제기하는 것처럼 참관인이 지금 개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 리포터가 질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지금 트럼프 쪽 참관인들이 다 들어가서 봤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도 트럼프 측 변호인이 들어가서 다 봤다고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무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뭐 거의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에 가까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들 보면요, 그 내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그만 물러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걸로 외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들은 그래도 아직 아버지 편이고 부인하고 무슨 사위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우스갯소리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피가 통하고 안 통하고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거고요. 우리가 선거 전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를 이기고 나머지 주들에서 좀 앞서가면 예. 승리 선언을 할 것이다. 거기까지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갔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바로 이게 스탑이 된 게 아니라 계속 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미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 본인이 승리 선언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때 아마 강하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과연 언제쯤 이것을 승복할 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 예측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예측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좀 확실한 것은 아마도 지금 아직은 그 공식적인 개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이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 사이에서도 피를 나눈 아들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뭐 사위나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조카, 여성 조카 그분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절대 무슨 짓이나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송전 끝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트럼프의 캐릭터로 밀어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내용들은 예. 뭐 예측을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도저히 답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다른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트럼프의 전기를 쓴 작가는 지금 멜라니아도 완전히 갈라섰고 원래 그 뭐 이혼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를 오늘 썼던데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정말 말씀하신 피를 나눈 사람들만 자꾸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가족마저도 참 이탈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궁금한 게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버틸까요? 혹자들은 어떤 외신인가요? 뭐 우리 기사는 제가 헷갈리는데 여러 가지 줄 소송, 자기 개인적인 줄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감옥 가지 않으려는 어떤 빅딜을 하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없진 않던데요. 거의 동의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도 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설들을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걸려 있는 소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과거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뭐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출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막아졌었는데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제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오려고 한다. 뭐 그러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글쎄 저는 뭐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는 건 아직 현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것도 본인이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화당은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는 쪽으로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고 있는 게 맞죠? 글쎄요. 무게추가 뭐 완전히 기울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부시 전 대통령이 그랬고요. 또 롬니 전 주지사도 지금 이미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 20년 전에 엘고어와 조지 부시의 선거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엘고어가 재검표를 요구했고 그것을 막았던 부시 진영에서 그 소송을 맡아서 진행했던 제임스 베이커라고 하는 전 국무장관이 있어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통 공화당인이고 이
보수 계열, 공화당에서 존경을 받는 원로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벌써 그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공화당의 주류는 이미 벌써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발을 빼기 시작했고 일부 약간 극우적인 성향을 띠는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색깔이 비슷한 일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분들 몇 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는 있는데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이 하나씩 이제 난파선에서 뛰어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선동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 극렬 지지자들의 어떤 폭력 사태나 그런 우려스러운 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훨씬 전부터 많은 미국인들이 우려를 했고요. 또 미국인들도 나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개표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아마 이런 동력이 조금 그러니까 그 열기가 좀 식었지 않는가. 힘이 빠졌군요. 그러니까 그 극렬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 에너지가 한꺼번에 확 불출이 됐으면 혹시라도 그랬다면 아마 선거 당일날 밤에 뭔가 이런 그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선거 분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이 사람들의 동력도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바이든의 시대가 왔는데요, 미국은. 바이든은 어떤 인물입니까?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면. 바이든은 우리에게 상당히 좀 그래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최연소 상원의원이 된 사람이고요. 또 상원의원을 무려 36년을 한 사람이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8년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상원의원을 하면서 이분의 그 경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외교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교위원장도 지금 2번을 역임을 했고요. 우리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인사 시절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미국에 망명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을 해서 사귀었던 많은 그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는 굉장히 인연이 깊고요. 또 2013년인가요?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손녀랑 같이 방문해서 DMZ를 한번 이렇게 둘러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지금도 최고령 역사상 최고령 당선자인데요. 4년의 재선은 좀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도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취임하고 나서 당분간은 그 다음 선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 임기에는 아무리 끝으로 가더라도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선 대통령이 나는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뭐 임기의 반 정도가 지나면 이제 레임덕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것이냐 아니냐는 거의 반반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최고령 대통령인데 한 번 더 하게 되면 정말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예요. 이 해리스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고령 대통령 밑에 있는 왕성한 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리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권력의 많은 부분이 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양이 되면서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해리스 부통령과의 어떤 네트워크나 외교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기 첫 미국의 여성 대통령으로도 굉장히 유력한 게 맞은 상황이죠, 지금? 지금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도 현역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현역 부통령으로서 갖는 프리미엄이 엄청난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해리스가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일단 최초의 여성 흑인 부통령이 되고 난다면 뭐 지금까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커리어를 쌓게 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